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이. 밤탱이입니다. 눈탱이님 오늘 누구인가요? 오늘 마티스. 마티스. 앙리 마티스. 우리가 예전에 네. 야수주의 때 잠깐 나왔어요. 그럼요. 우리 피카소 했죠? 기억하죠? 네. 피카소 했잖아요. 네. 이제 마티스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전시해요 요즘에. 그래요? 어디서 네. 해요? 삼성역 근처에 음. 마이 아트 뮤지엄이라는 데서 마티스 전시를 하는데 뭐 음. 전반적인 이 사람 작품은 아니고 아주 말년의 재즈라는 이제 책 그거에 대한 전시인데. 가보셨어요? 네. 어. 그냥 그래. 전시는 뭐 그랬어요? 네, 뭐 그냥 그렇고 어쨌든 뭐 전시도 있고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 딱 좋겠네요. 네. 좋죠. 오늘 좀 약간 버퍼링 있으신 버퍼링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시작할까요? 네네. 네, 마티스 이거 제가 책 진짜 5권 봤어요. 와, 오늘 좀 퀄리티 높겠다.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또 열심히 하셨구나. 열심히 했죠. 책임감을 느끼고. 그럼요. 10,000명 되면 이제 뭐 큰일 났어요. 그럼 10,000명 되면 50권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 초기 시절, 야수파 시절, 사실주의와 장식, 요렇게 해서 1부 끊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니스 시절, 60대 마티스, 말년 시절, 이렇게 해서 2부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초기 시절을 볼게요. 1869년생이에요 96년 69년인데 오타 났네요. 네, 69년 69년 12월 31일 태어났고 12월 31일에 태어났어요. 네, 프랑스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 프랑스 북부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표시해놨죠. 이렇게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종묘, 이제 뭐 씨앗 같은 거 그런 가정용 식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네.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대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마티스가 가업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앙리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가업은 이어받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마티스는 2년간 법률을 공부하고 1889년에 생깡땡이라는 곳에서 생깡땡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생깡땡. 생깡땡. 오케이. 생깡땡에서 변호사의 조수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은 마티스는 되게 늦게 좀 그림을 시작한 케이스예요. 1890년에 21살 때죠. 그때 맹장염으로 요양할 때 어머니가 물감 상자를 갖다 줬는데 그때 마티스가 눈을 뜹니다. 그림을. 거의 뭐 인생 운명을 만난 듯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1살에 눈 뜬 거네요. 그쵸. 그림에. 네. 우리 피카소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그쵸. 마티스는 좀 늦게 시작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처음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이제 그린 그림이죠. 이때는 아무래도 되게 옛날 인상주의, 뭐 고전주의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나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런 야수파의 느낌은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구스타프 모로의 제자로 좀 공부를 해요. 그래서 1895년에 에꼴 데 보자르라고 파리에 있는 되게 좋은 미술 학교거든요. 거기서 구스타프 모로의 제자가 됐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 모로의 화실에 가서 좀 그림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고, 이 구스타프 모로는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이제 오르페우스라는 작품을 보면은 구스타프 모로의 작품인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구스타프 모로의 화실, 이런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녁 식탁, 이런 그림을 그렸죠. 이 저녁 식탁 그림은 모로의 제안에 의해서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그린 야심작이었대요. 이 모로가 이 크리스탈 병들이 있잖아요. 요 반짝반짝 그려놓은 이 크리스탈 병들을 보고서 잘 그렸다. 잘 그렸다라고 이렇게 되게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티스가 요런 상차리는 주제를 좀 좋아했대요. 상다리 휘어지겠다. 나중에도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녀가 상차리는 화면 이런 거 좀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98년 이 그림을 저녁 식탁을 그리고 난 다음 해에 에콜 데 보자르를 중퇴를 하고 그 아멜리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마티스는 다른 여자가 낳은 4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마그리트라고. 근데 그 딸을 이제 아멜리가 자기 딸로 또
아, 입양. 받아들인 거죠. 그 정도로 되게 헌신적인 아, 아니었다고. 입양이라고 하는 건 아닌가? 입양이 아니죠. 아, 예. 그런가요? 입양은 아니고. 원래 자기 딸이니까, 그죠? 그쵸? 어.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때 그 혹시 피사로라고 들어봤어요? 인상주의 할 때 나오는 작가였는데, 피사로가 마티스한테 너 이제 터너의 작품을 한번 봐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으로 런던을 갑니다. 런던을 가서 터너의 그림을 보고, 저 런던 갔을 때 봤는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거. 저거 어디 있었죠? 저거 뭐 테이트 브리트? 아, 테이트 모던에 있었던 것 같은데. 테이트 모던에 있었다고요? 네.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왜냐면 테이트 브리트는 내가 안 갔거든. 테이트 모던에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저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터너의 빛의 표현에 이제 끔뻑한 거죠. 근데 저 석양 지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 네. 저거 되게 명작이잖아요, 저게.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래서요. 그랬고, 그 런던 갔다가 그 다음에 마티스가 간 곳은 코르시카라는 지역인데, 코르시카는 여기 프랑스 남부 지역, 남부에 있는 섬이에요. 그 지중해에 있다 보니까 또 프랑스 남부 하면은 그 태양과 밝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는 근데 프랑스 땅이에요? 이탈리아 땅이에요? 프랑스. 되게 가깝죠, 이탈리아랑.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가 프랑스더라고요. 우리 빈센트 반 고흐도 남프랑스 가가지고 되게 노란색 그림 많이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마티스도 남부에 가서 이런 강렬하고 밝은 햇빛에 되게 큰 영향을 받았대요. 안 그래도 마티스가 프랑스 북쪽 사람이었는데 네. 남부로 가서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코르시카 섬에 갔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되게 좀 해를 되게 강렬하게 그리는 장렬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그림이죠. 요런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이제 야수파 시절인데, 이 야수파 시절로 들어가면은 마티스가 이제 1900년에 파리로 이사를 가거든요. 네. 북부에 살다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때 처음에는 마티스의 삶이 되게 힘들었대요. 가난했대요. 그쵸. 가족들이 힘들고. 그래서 마티스는 그림 그리고 아내는 모자 상점을 열어서 팔고, 그리고 아이들은 조부모가 보살피고,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티스가 에콜 데 보자를 아까 중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복학하려고 했는데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때면은 30대 넘었겠네요. 맞아요. 맞아. 69년생이니까 그죠. 31살 정도 됐죠. 들어가지 못했는데 마티스는 이제 아직 자기가 완전히 독립한다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아카데미로 좀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같은 야수파의 일원이 되는 앙드레 드렌과 모리스 드 블라맹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티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폴 세잔이거든요. 느낌이 좀 있어요. 세잔이. 가운데 거. 가운데 거. 네. 왼쪽은 어때요? 왼쪽? 왼쪽도 약간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세잔. 가운데 거 진짜 세잔 느낌 좋아요. 그래요? 네. 세잔의 미술을 소개한 것이 아까 나왔던 그 피사로, 터너 보고 오라고 했던 피사로의 영향으로 세잔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세잔의 영향을 받아 그린 그림이 바로 왼쪽에 있는 남자 모델 이 작품이래요. 그 마티스가 남자 누드는 거의 안 그렸는데 거의 이 시기 때만 좀 몇 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티스랑 아내가 그림이랑 모자만 파는 데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마티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수집가들을 찾아 나서거나 전시할 기회를 찾고 다녔어요. 그래서 1903년에 가을 전시 살롱 도통이라는 데 참여를 해서 전시도 하고, 뭐 볼라르라고 또 유명한 화상 있거든요.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볼라르 화랑에도 전시회 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타를 연주하는 여인은 마티스 부인이에요. 마티스 부인이 투사 이런 복장 입고서 있는 그 모델로 해가지고 그린 거고. 남자인 줄 알았네. 그쵸. 약간 좀 투사 복장이 약간 남자 복장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보면 인상주의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거죠. 이때 당시 그림은 전반적으로 세잔의 영향이랑 인상주의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 그린 그림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티스가 이 폴시냑, 왼쪽에 아비뇽의 교황청을 그린 폴시냑의 기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시냐크가 점묘법의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점묘법이라는 게 점 찍어서 그리는 거네. 점을 찍는데 이 원리라는 게 사실 그 색을 섞어서 캔버스에 칠하는 게 아니라 캔버스에 그 작게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뭐 빨간색, 파란색이 같이 보이면서 뭐 녹색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를 좀 내는 그런 건데,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오른쪽에 있는 사치평온 관능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냐크가 이거 보고서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작품을 직접 샀대요. 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치 평호 관능이 폴세잔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빨가벗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습이 좀 마티스가 그린 그 사람들이랑 좀 모티브가 됐다,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파의 탄생인데 1905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드랭이랑 블라멩크랑 같이 이 콜리우르, 왼쪽에 있는 콜리우르의 신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콜리우르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이렇게 지내면서 그린 그림인데 이 콜리우르에서 같이 체류하면서 마티스에게 되게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 해에 가을에 또 가을 전시를 같이 열어요. 마티스랑 참여를 해요. 마티스랑 드랭이랑 블라멩크랑. 그래서 그때 이제 출품했던 작품이 오른쪽에 있는 모자를 쓴 여인인데 이 그림을 보고서 어떤 평론가가 야수들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면은 이 색채가 너무 막 날뛰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칭찬이라기보다는 조금 까는 듯한 의미로 야수주의 할 때 한번 얘기해 주셨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여기 있는 피부, 얼굴 색깔이나 이런 게 전혀 인간색이 아니고 녹색으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야수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마티스랑 드랭이랑 블라멩크 요 사람들은 색채를 되게 중요한 요소로 삼았고 이 평론을 할 때 주 관역은 마티스, 특히 이 모자를 쓴 여인이었대요. 이 그림은 전시에 출품하기 전에 직전에 완성을 했는데 출품된 작품 중에 또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깃이 되었다고 하고, 근데 또 웃긴 게 이때 이후에 마티스가 그림이 팍 튀어요, 가격이. 이때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 됐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스타인 가문이 있거든요. 레오 스타인, 뭐 거트루드 스타인, 이런 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피카소도 한번 그 스타인, 거트루드 스타인 어떤 아줌마 그림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출신의 수집가인데 이 사람이 마티스의 그림을 이제 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림 가격이 막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인 사람들이 마티스의 그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추천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야수파 그림을, 이제 마티스의 그림을 볼 때 이 보색 들어보셨어요? 보색? 네. 요거를 좀 같이 볼게요. 오. 보면은 이 보색이라고 해서 빨간색, 청록색 이제 보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왼쪽에 있는 초록색 선, 요것도 보면은 되게 보색 효과가. 근데 보색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색이란 색상 환상, 이거 동그라미를 색상 환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 환상. 네. 여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색을 보색이라고 일단 하는데 성질이 반대되는 색깔이라고 보면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서로 싸우는 듯이 대립된다라는 느낌의 색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색을 섞으면은 네. 이 보색을 섞으면 회색이 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보면 유사색이라고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그 섞으면 그러니까 가운데가 회색이니까 회색으로 만나는 거구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근데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반대색인데 반대색이랑 보색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다른가 봐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녹색 되지 않나? 아닌가? 녹색. 아닌가요? 아니다. 보라색 되나? 나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어쨌든 간 보색은 그런 거래요. 좀 싸우는 애들, 같이 붙어놓으면 싸우는 느낌이 나는, 대립되는 느낌이 나는 색깔들을 보색이라고 하고, 보면 이 유사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보면은 그냥 이해가 딱 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근데 마티즈는 그러면은 보색을 이렇게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한꺼번에 쓴 이유는 뭘까요? 질문 그만해요. 이게 보면은 시냐크한테도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아까 보면은 이 시냐크 작품도 보면은 빨간색, 녹색 이런 보색 효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네. 빨간색, 초록색이 많네. 네, 그런 것들이 대립되면서 주는 효과들에 대해서 마티스도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초록색 선도 보면은 이 녹색과 빨간색 바로 이렇게 보색으로 표시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눈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보면은 이 가운데 녹색 선을 기준으로, 그죠? 이 녹색 선을,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색깔이 좀 달라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색을 과감하게 좀 꼭 얼굴 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쓰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 또 그린 그림이 보면은 콜린 우르의 지붕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수파가 초록색, 빨간색이 많은 거구나.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네. 보색 효과를 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네. 그런 보면은 아니 왜냐면 둘 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렬한 색이고 반대 색인데 되게 야수파 그림이 되게 낯선 이유가 저 색깔 배합 때문이었네요. 다른 그림에서 볼 수 없는 배합을 야수파들은 썼기 때문에 되게 강렬하다고 느끼고 되게 좀 인상이 많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좋은 말씀. 여기도 보면은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반대편 있잖아요. 보색 관계로. 여기도 보면은 노란색이랑 이렇게 실제로 그런 같이 붙여서 쓰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림들을 보면은 마티스가 이제 아까 보셨던 사치평온 관능을 모티브로 해서 삶의 기쁨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삶의 기쁨은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이 그림은 마티스가 이전까지 그렸던 그림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이게 2m 40 정도 되는 가로가 2m 40 정도 되는 엄청난 대작이었고 시냐크가 이 그림을 보고서 좀 되게 실망했대요. 왜요? 왜냐면은 많이 바뀌어서 전멸법에서? 그렇죠. 맞아요. 전멸법에서 좀 바뀌었어요. 이게 완전 바뀌었지. 그림 되게 면적으로 바뀌었죠. 색칠한 것도.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경계선 테두리라 그래야 되나요? 드로잉도 되게 좀 뚜렷해지고 선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냐크가 되게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오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현대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구매를 했대요. 이 야수파는 사실 되게 자기네들이 단체 집단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대요. 그냥 이게 불리긴 했는데 자기네들이 야수파 이게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했던 게 아니라서 굉장히 좀 짧은 거의 보면은 1900년부터 190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게 짧은 시기에 반짝했던 미술 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야수파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표현주의라든지 추상 미술의 씨앗을 심은 거로 평가가 된대요.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미술 사조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티스의 작품은 어떻게 되나 이제 좀 실험적으로 가거든요. 자기 그전 야수파 꼭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마티스가 1907년에 알제리로 알제리가 바로 유럽 대륙 밑에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매력을 아프리카 북단 그죠? 네, 그쵸. 아프리카 북단인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푸른 누드라고 해서 비스크라의 추억으로 붙여진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사실 뒤에 있는 나무 이게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아프리카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마티스가 이런 아라베스크랑 이슬람 건축물의 장식적인 문양을 보고 이제 그림에 적용을 하거든요. 이 장식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본다 하면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보면은 이 식탁보와 정물 해가지고 이 식탁보를 되게 배경처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문양 같은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뒤에 부분 저 파란색 부분 같은 것들이 그쵸. 좀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장식적인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공감이 가나요?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요 좀 더 가면은 더 공감이 될 거예요. 보면은 요거는 마티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삶의 기쁨 있잖아요. 삶의 기쁨이라는 그림 다음에 어떤 대상을 좀 단순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을 좀 더 보인대요. 그래서 이 젊은 선원은 처음 그린 거랑 두 번째 그림 좀 되게 단순하고 깔끔하게 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 것,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제가 가져온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호사 1은 뭐냐면은 사치평온 관능 아까 전멸법으로 그린 거. 여기 사치평온 관능에 있는 인물들을 좀 가져와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식적인 거를 조금 더 보면은 뒤에 이 왼쪽에 있는 붉은 조화 보면은 그림이 아까 봤던 그 푸른 식탁보처럼 뒷배경 그러네요. 뒷배경도 되게 그쵸, 벽도 굉장히 장식적인 무늬들이 많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볼 거지만 마티스가 그런 양탄자 같은 거를 배경으로 뒤에다가 착 걸고 모델을 세운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고 요 붉은 조화는 뭐냐면은 이제 러시아 출신의 수집가 세르기 슈추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티스의 작품을 1908년부터 수집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붉은 레드 하모니잖아요. 하모니. 푸른 하모니, 푸른 조화라는 작품을
가을 살롱전에서 샀었대요. 슈츠키네라는 사람이. 근데 처음에는 이 그림이 초록 조화라는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1909년 그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슈츠킨이 이 그림을 배달을 받았는데 이게 붉은 조화로 바뀌어서 왔대요. 마티스가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렸다는 거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면은 이 창문 밖에 보면은 녹색 그 잔디밭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녹색 잔디밭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방이 뭐 그 전에 파란색이나 녹색이면은 그 대비가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고. 결국 녹색이랑 빨간색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또 볼 수 있고 또 이 붉은 조화가 예전에 그렸던 저녁 식탁이 주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린 거예요.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있는 하녀 여자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호리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또 이렇게 그대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그렸던 거를 다시 주제로 가져와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호리병인데도 되게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많았네요. 그쵸. 표현 방법이 좀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슈츠킨이 또 뭘 주문했냐면은 춤과 음악이라는 작품을 주문을 했어요. 이때는 이미 마티스가 작품 판매를 많이 하고 뭐 가격도 비싸가지고 돈이 많았거든요. 경제적으로 풍족했어요. 그래서 파리 교회에 저택을 살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이 슈츠킨이 춤이라는 작품을 주문을 했는데 이 춤이 두 개가 있어요. 춤 1, 춤 2가 있는데 하나는 살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네. 그쵸. 왼쪽에 있는 거는 뉴욕에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게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걸 굳이 가져온 거는 이 그림의 크기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어쨌든 왼쪽 거는 살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춤 2를 그리기 전에 예비용으로 일단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색깔도 색깔인데 사람의 그 디테일 있잖아요. 디테일이 오른쪽 게 더 역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네. 예, 역동적이고 여기만 보더라도 그쵸 디테일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사람도 보면은 요 사람이랑 요 사람도 훨씬 더 역동적으로 했고 요 사람도 그러네. 훨씬 더 역동적이고 그러네요. 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럼 포즈가 좀 더 이렇게 그러네요. 색깔도 대비되는 색으로 바꿨고 역동적으로 더 그렸고. 맞아요. 그래서 제목이 춤인데 그 춤의 성격을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그림이 사실 그 전에 또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아까 여기 삶의 기쁨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을 가져와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문한 것 중에 다른 그림은 음악 이 그림이에요. 슈츠킨이 주문한 그림인데 이렇게 춤과 음악 엄청 크죠 그림이. 진짜 크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슈츠킨 집에 딱 걸려 있었던 거죠. 그 계단을 올라가는 곳 쪽에 두 개가 딱 걸려 있었대요. 되게 멋있었을 것 같죠. 근데 집에 걸어놓기 조금 무섭다. 불 꺼져 있는데 저 빨간 사람이 날 보고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다 갑자기 오씨 놀라겠네. 근데 뭐 그림 가격이 올라가는 소식을 들으면 안 무섭겠죠. 그렇죠. 기분 좋겠죠. 그렇고요. 여기도 보면은 사실주의적인 그림과 장식적인 그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시기에는 되게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돼요. 아까 봤던 장식 그 벽지 같은 느낌의 그런 그림들도 있고 조금 현실 느낌도 나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는 춤이 있는 정물이라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과 이제 정물을 그려놓은 거죠. 약간은 이제 원근법도 좀 느껴지고 평면적인 느낌보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붉은 화실은 반면에 좀 더 장식적인 느낌의 그런 그림이죠. 이쪽에 요 가운데 요쪽에 있는 이 그림 모서리가 아니면은 완전 거의 평면인 것 같아요. 그쵸? 요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 구석이구나라고 모서리인 알지. 것 같아요 진짜. 모서리구나 라고 알지 여기 없다고 하면은 이쪽만 딱 본다고 하면은 벽이 어디고 바닥이 어딘지 조금은 그러네. 경계선이 없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그림으로 걸어놨어요. 자기 화실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런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마티스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여행을 자주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에 가서 뭐 이슬람 미술전도 보고 그리고 1910년에서 11년에는 겨울 동안에 스페인 세비야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밑에 가서 또 지내는 거죠. 그래서 호텔 방에서 스페인식 정물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되게 복잡해요. 이런 식탁보라든지 어떤 천 이런 게 있고 이 안에 뭐 석류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네. 근데 이 무늬가 진짜. 무늬들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는 이런 것도 보면은 이 보색인 거죠 이게. 잘 보이잖아요. 빨간색에 녹색. 그러네. 보색 효과. 일부러 초록색 하신 거예요? 네. 오. 보색 효과. 이런 게 바로 이제 보색인 거죠. 그리고 화가의 가족은 보면은 누가 엄마 같아요? 맨 오른쪽. 네. 아니면 맨 뒤에. 맨 뒤에. 맨 뒤에 이제 뒤에. 뜨개질하고 있는 사람이 네네. 그거고. 맨 오른쪽은 딸. 하면가? 딸인데 이제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책 보고 이렇게 아.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들 2명. 체스 두는 거예요? 네. 아. 장과 삐에르가 체스를 두고 있는 건데 그 또 둘이 똑같이 빨간 내복 입고 있어요. 그죠? 이번엔 되게 양탄자가 눈에 들어오네요. 양탄자. 음. 뒤에 있는 그 벽지도 그죠? 음. 되게 좀 그러니까 저런 게 되게 뭐 말하는 장식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또 그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를 여행을 가는데 마티스가 여행 간 거 중에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해요. 1911년부터 12년까지 겨울을 모로코에서 보내는데 이 기간에 자연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상을 가졌다고 하는데 색이 막 엄청 뚜렷하다거나 보색이 심하진 않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작품이라든지 그러네요. 가운데 있는 탕헤르 야자 빨간색을 굉장히 자제했는데요. 되게 그죠? 이때는 그래서 그림의 그런 색깔의 느낌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그 자연 환경이 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모로코에서는 이제 이슬람 문화였는데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금기시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이 조라라는 그 창녀를 데려다가 돈을 주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못 그릴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막 혹시나 이 조라의 오빠가 이 사실을 알면은 바로 뭐 조라는 죽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무섭죠.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하고 했다고 합니다. 마티스가. 그런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왼쪽에 보면은 조라 되게 평온해 보이죠. 그죠? 평온한 느낌의 그림을 그렸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금붕어가 있잖아요. 아 어항이구나. 이 금붕어가 이슬람 문화에서는 풍요와 은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에서 금붕어를 볼 수가 있어요. 마티스 그림에서. 그래서 모로코에서는 이런 또 그림들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이때 보면 좀 그림이 암울해요. 아무래도. 엄청 어두워지네요. 왜 어두웠냐? 마티스한테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족이 일단 살던 집이 독일군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보행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독일군에 잡혀가고 막 동생도 잡혀가고 이래가지고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심적으로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색채도 되게 어둡고 그림도 단순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노트르담의 풍경도 보면은 노트르담 성당이 뒤쪽에 되게 추상화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노트르담인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노트르담이 전혀 몰랐네. 노트르담이 이렇게 네 맞아요. 생겼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1914년에 콜리우르에 살 때 이 그린 창문도 보면은 되게 좀 창문 밖이 어두컴컴해가지고 문밖 같다. 창문밖.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피아노 교습도 보면은 자기 아들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건데 되게 수심에 가득 찬 듯한 눈빛 아니에요? 뒤에 어떤 그 하이체어에 여자가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듯한. 누구예요? 요건 뭐냐면은 이 피아노 교습과 비슷한 주제를 가진 음악 수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재밌는 게 여기 뾰로롱 이게 뭐냐면은 그림이에요. 그림. 아 진짜요? 이 그림. 대박. 요 그림이고요. 사실은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것도 어떤 작품이에요. 작품. 요런 걸 또 귀엽게 넣어놨어. 그러면은 요거는요? 그거 작품이죠. 요거 네. 작품. 그렇죠. 맞아요. 자기 진짜 작품 많이 넣는. 근데 요 벽에 걸린 이 그림은 자기 그림은 아니에요. 이 저메인 레이날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피아노 교습 아까 보셨던 피아노 교습의 주제는 10살이었던 그의 아들 장에게 억지로 연습을 시키던 6년 전 가정생활의 기억이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악 수업은 앞선 피아노 교습과는 다르게 좀 밝고 화목한 느낌의 그림을 그렸죠. 불과 1년 차인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저 피아노 위에 올려져 있는 건 바이올린이에요. 그런가? 그래서 그러네. 음악 수업이라고 하나 보다. 그러네.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그러네. 그죠? 이거 보면은 재밌는 게 여기 한 명은 피아노 치고 있고 한 명은 다른 아들은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네요. 저 밖에 있는 애가 저 왼쪽 피아노 교습해요. 1년 만에 접고.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몰라요. 어쨌든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 당시 그린 그림들인데 이 빛이 내려오는 게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이 빛이 이렇게 창문 밖에서 내려오는데 뭔가 되게 기둥처럼 이렇게 딱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또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뭐 이런 트리보 호숫가의 나무 이런 느낌의 풍경화도 이 당시에 그렸어요. 전체적으로 진짜 좀 짙은 녹색을 써서 어두운 분위기가 좀 있네요. 그러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야수파의 그림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다음은 니스 시절. 니스 시절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